네, 올해 이제 대입 선발 기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대입 선발 기조라고 하는 것은, 음, 이제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선발하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학령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요 색 진하게 해놓은 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이제 학생들 학령 인구가 줄었죠. 그리고 내년에 2028 학년 고교학점제가 처음 시작되는 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가장 학령 인구가 적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줄어들고요. 그런데 이 43만 520명이다라고 하는 인원은 국가 통계 포털에 나와 있는 그 숫자인데요. 아마 이거보다 줄어들었을 겁니다. 해마다 학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때문에 실제로 수능 임박해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이거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뭐, 만 명 이상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해마다 비슷한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다만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면 소위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한 변동사항, 뭐 최저 학력 기준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추천 인원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변수 제외하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어, 현재 200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20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면 9등급제로 했을 때 1등급 학생은 몇 명이죠? 4%니까 여기다 0.04를 곱해버리면 8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8명이. 그런데 올해 어떤 특정한 서울대 최상위권 학과가 학생을 8명을 뽑았다라고 하면, 8명, 정원이 8명인 그런 학과다라고 하면, 어, 그냥 전체 숫자가 요 200명이라고 했을 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학과에 8명의 정원인데 1등급이 8명이기 때문에 딱 1등급 아이들까지만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총 인원이 1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1등급은 몇 명이죠? 4명밖에 안 되죠. 그리고 2등급 학생들까지는 그러면 11명이 되는 거니까 2등급은 7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학 정원은 여전히 8명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등급 아이들 4명은 무조건 합격하고 요 2등급인 학생들 중에서 추가로 4명이 합격을 할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입결이 1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입결이 끝에 뭐 70% 컷이나 이렇게 해보면 2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2등급 학생들이 합격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면 입시 결과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숫자는 높아지는 거고, 1이 1.5, 1.6, 1.7 이런 식으로 입시 결과는 낮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이외에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입시 결과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도 더 줄어든다. 다만 이때는 큰 폭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5등급제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의주시를 하고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입시 결과가 좀 낮아지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아지면 반대가 되겠죠. 입시 결과가 더 촘촘하게 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입시 결과가 더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어, 또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인원이 46만 7,800명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뭐, 애들이 많고 적은데 이유가 있나? 싶으실 텐데, 이게 흥룡띠랍니다. 흥룡띠. 흥룡띠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뭐, 띠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가 가장 많고, 그다음부터는 줄어들고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굉장히 또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애들은 30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거의 10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그 대상으로 하는 학원 원장님들께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학령 인구의 변화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27 올해 그 선발하는 비율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전국의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 20.1%죠. 논술로는 4%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종합전형은 26.1%고요. 교과가 49.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학생들을 교과로 선발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지역마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교과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일수록 종합 전형과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개 대학을 보면 그러니까 주요 대학 뭐 스카이, 뭐 서성한, 이화여대, 중경외시, 건동홍숙인가요? 네. 이 15개 대학은 44.1%가 수능으로, 그리고 종합으로 35.1%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주요 대학에서는. 그리고 논술은 논술은 10%가 넘으면 안 돼요. 10%가 넘게 선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9.2%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거의 10%에 각각 9.9%이 정도로 막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는 논술이 없잖아요. 몇몇 그제 논술 없는 학교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빼면 9.2%, 교과는 1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6%. 이렇게. 그런데 수능을 40% 이상 해야 되는 학교들이 16개 대학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부터는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그리고 현재 발표된 걸 보면 연대가 31.3% 정도 돼서 이 학교들은 한 30% 정도, 40%가 아니라 30% 정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6개 대학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스카이, 세계, 서성한, 이화여대, 그래, 이화여대 그냥 여기에 칠게요. 그 다음에 중경, 외시, 건동, 홍숙. 그러면 15개 대학이잖아요. 여기서 어디가 빠지냐면 이화여대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빠지죠? 홍익대가 빠져요. 이화여대, 홍익대가 빠지면 13개 대학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숭실대, 광운대, 서울여대 이렇게 3개 대학이 포함이 돼서 총 16개 대학은 현재 40%, 정시 40%를 선발해야 되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넓게 이제 한번 해보면, 아까 이제 전국에는 이제 2028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 수능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수능이 조금 더 이제 줄어들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2028, 내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수능이 19.4%, 교과가 49.9%, 0.1% 늘었죠. 아까보다.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수도권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으로 가면 교과가 66.9%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하고 경상도 쪽이 좀 매우 많이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이제 비교해 보시면 이제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텐데요. 수능은 여전히 19.4%, 비수도권도, 비수도권은 논술을 거의 안 뽑죠. 논술은 거의 선발하지 않는다. 0.7%. 비수도권에서 논술을 뽑는 데는 어딜까요? 일반, 네. 네, 선생님. 네. 동국대도 그렇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주로 일반학과에서는 선발 안 합니다. 의학학 쪽에서만 선발합니다. 화면, 마이크 키셔도 돼요. 네. 종합전형은 22.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보면 이제 수능이 또 많이 올라가죠. 종합전형이랑 교과는 많이 줄어듭니다. 논술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이런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15개 대학으로 집중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능이 41.6%, 그리고 논술은 9.6%, 조금 더 늘어나죠. 네, 그리고 종합전형이 36.4%, 교과가 12.4%. 특징,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전형별로 선발 인원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7과 2028 비교를 한번 해보면 2027년도 전국적으로는 수능이 20.1%, 그러면 나머지 수시가 79.9%가 되겠죠. 그럼 전국적으로 이제 2028년도 전국 데이터를 보면 수능이 19.4%니까 수능이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2028,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80.6%의 수시 전형의 선발 비율이 될 것 같아요. 수능이 19.4%니까.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정시가 훨씬 더 줄어들고 수시가 늘어난다. 가장 많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수능이 20.1%다, 19.4%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비율이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되는 학생들이 해마다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늘어날 거다. 그리고 논술도 어, 전국적인 데이터는 4%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 서울이나 주요 대학, 네, 주요 대학 15개를 보면 9.2, 9.6 해서 논술도 꽤 많이 선발을 한다. 종합전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을 하고 교과전형은 상대적으로 조금 선발한다. 그런데 내년에 이게 교과전형도 약간 늘어나는데요. 내년에 참 재밌습니다. 이게 정성평가를 할 거냐, 정량평가를 할 거냐, 교과에서 주요 대학을 보면, 그리고 현재 고3 아이들만 선발을 할 거냐, N수생까지 같이 선발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5등급제랑 9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체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등급 산출하는 체계가. 그러면 어떤 학교는 9등급인 N수생들 데이터를 5등급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표준 점수를 사용해서 바꾸는 그런 대학도 있고요. 표를 쭉 만들어요. 환산 점수를 100, 99, 98 이렇게 환산 점수를 쭉 늘어놓은 다음에 5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일 때 몇 점을 주고 9등급일 때는 또 몇 점을 주고 표를 만들어서 단국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표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어 5등급제로 하는 이제 내년이니까 고3 아이들을 선발하는 교과 전형 따로 9등급제로 표기되어 있는 N수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따로 얘네들 별개로 따로따로 뽑아요. 따로따로 뽑는 대학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근데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욕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027, 그러니까 올해 고3 학생들, 이거 파란색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2027이 아니고요. 2028입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PT를 어제 막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진한 곤색이 2028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프를 보면, 올해나 내년에나 큰 틀에서는 변함이 거의 없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 요소인데요. 2027 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수능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고요. 이게 2028년도가 되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만 바뀌는 거 이게 큰 틀에서는 변화하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약간의 부분적인 변화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3 애들은 또 N수생들은 어떻게 뽑을 것이냐, 9등급을 어떻게 변환시킬 거냐, 어떤 대학은 5등급을 9등급으로 바꿔요. 5등급으로 되는 거를 9등급으로 바꿔가지고 고3 애들하고 N수생하고 같이 이렇게 선발하거든요.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5등급을 9등급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그죠? 제가 말을 헷갈리는데, 9등급을 5등급으로, 5등급을 9등급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고, 5등급 따로, 9등급 따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꿀 때 이제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학의 큰 고민거리였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선택해서 하게 되는 그런 과목들이 전부 다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등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선택 과목들까지 하게 되면 선택하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1등급 인원이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과목별로 이렇게 쭉 나눠지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변별은 된다. 다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는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수점 세 번째 이하로 가면 거의 변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가 교과 전형에서는 나름대로 유의미한 숫자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거기서 서류 평가라든지 교과 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또한 변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고민이 대학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다양한 과목 선택, 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과목 선택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대학별로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따로따로 다 대학별로 다 발표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그 대학들이. 왜냐하면 이과는 뭐 수학이랑 과학 과목에서 어느 정도 뭐 전부 다가 아니라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지정을 해놨잖아요. 모집 단위별로 어디는 물리 위주로 들어라. 뭐 어디는 화학 위주로 들어라. 어디는 생명 위주로 들어라. 진로 선택 과목도 이렇게 돼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 들었다고 해서 되느냐. 그런데 이게, 그래,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만 제대로 선택을 해도 감점은 안 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점이 안 당해서 내가 유리하냐? 아니죠. 거기에 가점 또는 가산점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면 깊이 있는 어떤 과목을 이수했냐? 그런 과목들을 이수를 하게 되면 또한 가점이 생길 거니까 그런 가점에 의해서 유불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특히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조금 깊이 있는 그뭐 고급 과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과목을 어느 정도 선택을 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 전형은 크게 변화는 없고요. 어, 큰 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논술 전형은 다만 이제 2028 학년도가 되면 부산대가 없어지고 세 개 대학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두 개 정도 대학이 늘어나긴 하는데요.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
그리고 2027 정시 역시도 9등급제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표준 점수가 나오고 또 표준 점수를 쓰느냐, 백분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대학별로 세부적인 변화는 있어요. 대학별로 세부적인 변화는 있는데 큰 틀에서 어, 체제 자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전히 교과 100으로 하느냐, 교과랑 출결만 하느냐, 교과랑 서류 평가를 하느냐. 근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주요 대학은 면접까지는 실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교과도 마찬가지고 정시도 마찬가지고. 면접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 면접을 하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면접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주요 특징이 2028년도에는 서류형과 면접형이 분리돼서 이런 분리되는 것이 새로 생긴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류형과 면접형을 따로따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꽤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런데 2028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100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수능 플러스 출결, 요 맨 밑에 있는 수능 플러스 출결은 그냥 수능 100입니다. 미인정 결석이 뭐 많지 않으면 그냥 수능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플러스 교과 정량평가. 교과 정량평가하는 게 연대 같은 경우가 올해는 정량평가인데요. 내신 성적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2028 때는 정성평가로 배신 때리거든요. 아, 이거 녹화가 되고 있죠? 네. 정성평가로 바뀌는데, 정성평가로 하게 되면 약간의 이제 그 세특, 이런 평가, 또 교과 이수 하는 거, 이런 평가를 좀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영향력이 있겠지만, 교과 정량 평가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100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일부 뭐 서강대랑 경희대를 보면 전교과를 다 하는 게 아니라 12개 과목, 18개 과목, 그것도 교과랑 성취도 중에서 상위 데이터를 반영한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 변별력은 생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과 정성평가를 하는 그런 대학들은 아무래도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2027과 2028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 틀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PT는 2027 올해 고3 학생들 위주로 데이터 위주로 이제 돼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2급 과정할 때는 2028 학년도에도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고3 아이들 위주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다라고 하면 교과 내신 성적이 50% 이상 포함이 되면 교과 전형이에요. 그럼 나머지 50%는 면접을 하던 서류 평가를 하던 어떤 걸 해도 교과 성적이 50% 이상 포함이 되면 이것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일단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석차 등급을 활용하고 반영 교과랑 과목수,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거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하는 대학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 A, B, C를 A면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 이렇게 환산 점수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은 반드시 등급이 아니고 그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교과 전형은 어,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학교장 추천, 또 학교 뭐 학업 우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긴 한데
대학별로 뭐 두 가지 이상의 교과 전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최저 학력 기준은 충족해야 된다. 이게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매우 높다. 네, 면접이 있거나 또는 서류 평가가 있을 때 이 면접이 있는 것은 뭐 여러 학교에서 일부 뭐 데이터가 유출이라기보다는 좀 공개가 돼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보면 뭐 20% 내지 30% 정도가 어 뭐 그 정도의 비율로 면접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비율로 학생들이 역전하는 비율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거보다 약간 뭐 한 80% 정도, 뭐 30% 정도의 반영 비율이다라고 하면 38, 24니까 24%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 학생들이 일당 1배수 안에 들었던 학생들이 그 정도의 학생들로 뒤 학생들하고 이렇게 바뀐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 있으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까지는 뭐 올해도 뭐 지원 자격이 있어요. 뭐 어디는 몇 명, 뭐 어디는 몇 명,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재학생만 지원이 추천 인원이 이제 그 몇 명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음, 고3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는 재수생만 가능하다.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뭐 칠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지원 자격이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겠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처음이신 분들은 지역균형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 지균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가 지균이라고 하는데, 서울대도 지균이 있잖아요. 지균과 일반 전형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 지균은 교과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다른 대학에서 지균이다, 지역균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형이 있고 지역 인재 전형이 있고 이렇거든요. 자, 그러면 지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서울대 아까 교과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양대에서도 지균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추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가톨릭대 그 한 명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의대. 그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 전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교과 전형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5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이 되면 교과 전형이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여기에 있는 학교들이 주로 많이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당 추천 인원이나 제한, 인원 제한 그리고 자격, 지원 자격,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이런 위주로 돼 있다. 아닌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그럼 지역 인재는 뭐냐?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 소위 이제 그것을,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균과 지역 인재는 구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교과든 종합이든 상관없습니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그런 전형이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냐, 제한이 없냐. 이거 사실 예전에 제가 입시 처음 할 때 몇 년 전에 10여 년 뭐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강사 선생님께서 시험을 봤어요. 네. 테스트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맞추기 어렵습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사실. 몇 개 대학만 알 뿐이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뭐 그 정도지. 이거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뭐 자료로 출력을 해서 딱 가지고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자료들을. 그래서 자료로서 활용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고대, 서강대, 서울교대, 시립대, 연대, 이화여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홍익대 정도다. 네. 그죠? 이 교과서니까 뭐 이 정도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 있느냐, 또 없느냐. 이 정도. 네. 이거 언제 다 알고 있습니까? 다만 몇 개 중요한 대학들은요. 수능 체제를 올해 강화한 대학이 있고요. 약간 완화한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주목해야 될 것은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제가 탐탐하고 평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또 나머지 탐구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영역. 보통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탐구 각각의 요 한 과목씩 한 과목 두 과목을 하는데 이 두 과목이 각각의 별도의 과목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총 5개 영역 중에서 3개 합 6 또는 3개 합 7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탐구 2개가 각각이 따로따로 과목이었던 것이 두 과목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그래서 3합 6, 3합 7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좀 편하죠. 그래서 영어 하나. 나는 국어랑 수학은 참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사탐으로 바꿔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탐구, 사문하고 윤사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 영어, 사문, 윤사 이렇게 탐구 두 과목과 영어 하나 이렇게 세 과목 6 또는 7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탐구 두 과목의 평균하고요. 영어, 국어, 수학.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 합,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된 거죠. 너무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부등급제를 했을 때 내신 성적이 1.4, 1.5 이 정도 되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해서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영어, 탐구 해서 이렇게 맞췄다 하더라도 탐구가 평균 되면 한 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요 네 개 중에서 세 개 맞출 수 있느냐? 어, 작년에는 탐구를 따로따로 했을 때 맞췄지만 평균으로 했을 때는 못 맞추는 학생들이 왜냐하면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가 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탐구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쉽게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저를 많이 못 맞춰? 그러면 입시 결과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냐? 쉽게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 데이터보다 훨씬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6 그러니까 지난해 2026보다는 2025나 2024 이때 100% 컷이 있거든요. 성대에서 발표한 100% 컷이 있는데 그 100% 컷을 이제 2026 때는 많이 높아졌어요. 입결이 많이 높아졌는데 다시 2025나 2024 입결 정도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2024 때는 3.01인가요? 3.1인가요? 일반고에서 이 학생도 심리학과에 합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다 이제 그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체제가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약간 입결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화가 된 대학은 이렇게 됩니다. 숙명여대는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약학부 제외하고 숙명여대는 폐지를 했고요. 홍익대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잘 마음껏 못 하는데요. 홍익대가 이전에 2, 3년 전만 해도 최저가 굉장히 셌어요. 생각보다 셌거든요. 이제 세계학 8로 이렇게 이제 좀 완화가 됐는데 드디어 이제 이 두 개 합 5, 두 개 합 5까지 이렇게 많이 최저를 낮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홍익대는 입결이 이렇게 낮아지면 입결은 반대로 성대랑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역시도 앞에서 외우지 못하니까 자료로 출력해서 한번 상담할 때 이용해서 설명을 드려라라고 한 것처럼 이 자료도 출력을 해서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데가 이제 인원수가 이렇게 제한돼 있는, 네, 3%, 20명, 이렇게, 네. 여기 이화여대는 20명인데 제가 색깔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도 20명. 수능 최저 적용하는 대학, 적용하지 않는 대학, 없는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 자격, 2025년 졸업까지냐, 2026 졸업생까지냐, 2월 달, 그러니까 재수생이죠.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2021년 졸업이니까 따져보면 꽤 높고요. 덕성여대는 2019년 졸업까지 이렇게 서강대는 재학생만, 고대도 재학생만, 현역 재학생만, 서울교대도 네, 연대 재학생만. 그래서 2026이냐, 2027 졸업이냐, 2025 졸업이냐, 2023 졸업이냐, 대학마다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까다로운 것보다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한번 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들. 네. 학생부, 그러니까 교과 100, 교과 100, 교과로만 선발하는, 그리고 교과 플러스 출결. 교과 전형에서 비교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결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출결만 활용하는 대학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교과 1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을 활용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면접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경인교대, 명지대, 그러니까 일괄합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서를 접수하면 1단계, 2단계가 없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 지원한 학생들은 면접까지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면접까지 보고 나서 그냥 선발하는 거고 단계별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에서 통과가 되면 2단계에서 면접을 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괄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까지 보고 모든 접수하는 학생들은 내가 여기 꼭 합격할 거야. 면접을 안 가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뭐 불합격하지만 면접까지 포함을 해서 다 전형을 치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발표하는 이런 구조고 단계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1단계에서 선발하고 몇 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통과하는 학생, 그 학생들 중에서만 면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으로 또 선발하는. 1단계에서 탈락하면 면접에 기회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플러스 서류다라고 하는 것은 정량평가랑 정성평가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숙명여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경북대, 부산대. 부산대는
의대랑 치대까지인가요? 의대만인가요? 하여간 거기만 이렇게 됩니다. 모든 학과에서 서류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류평가하는 요런 대학이 어디인지 요거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평가를 하는, 정성평가를 한다. 네. 그리고 반영 교과.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연세대가 전 과목이라고 분류가 돼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여기 이제 전 과목이다라고 분류가 돼 있지만, 사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해당하는 이 교과에만 해당하는 과목들만 반영을 하고요. 등급하고 표준 점수, 등급 50%, 표준 점수 50%를 반영해서 선발하고요. 그 이외의 과목들은 9등급이거나 성취도가 C일 때, 9등급이거나 C인 경우에만 감점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전과목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9등급과 C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요 과목만 국영수 사회과학만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다. 네. 이제 주로 네. 그래서 많이 본 듯한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는 국영수 사회과학 요거는 국영수 사회만 하던가 국영수 과학만 하던가 문과는 국영수 사회를 반영한다. 이과는 국영수 과학을 반영한다.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대학이 이렇다. 일부 상위 과목 동국대, 가천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익히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위 10과목만 반영하죠. 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학생부 우수자 유형 2 가천대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전체적인 이렇게 분류는 이런 자료는 꼼꼼하게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돼서. 네. 아, 이 교과 전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죠? 아직 종합전형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종합전형 나오지도 않았는데, 논술은 논술대로 수능 이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서류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교과 100, 교과가 들어가느냐, 교과가 반영되느냐, 논술로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교과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을 얘는 어떻게 반영할 거냐,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거냐, 과목별로 이렇게 막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하는데 성취도 분포. 그러니까 서강대랑 고려대는 고려대 환산하는 방법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서강대도 마찬가지고 환산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이렇다. 정성평가 반영하는 대학이 건국대, 동국대, 성대, 한양대 이렇게 한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서강대랑 고려대는 이 성취도 분포를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정량 평가를 하는지 이거는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개. 네. 수능 최저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수능 최저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이렇다. 아까 숙명여대 약학과를 제외하면 약학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능 체제를 적용할 때 두 개 과목을 적용하냐, 세 개 과목을 적용하냐, 네 개 과목을 다, 어, 적용하냐에 따라서 두 개를 하냐, 세 개를 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있고요. 네 개의 영역을 다 적용한다? 오, 극히 일부 학생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가 적용되냐에 따라서도 일단 큰 차이가 있고요. 자, 4개 5, 4개 5인데가 주로 의대입니다. 의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학 계열에서 등급 1등급이 2개, 영어 3이니까 5인 거죠. 1등급 2개, 그죠? 영어를 제외한
어, 뭐 1등급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영어가 3이니까 5인 거고요. 가톨릭대 의예과, 네. 성대, 성대는 아까 어떻게 다닌다고 그랬죠? 교과에서? 체제가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죠? 탐탐이었던 것이 평균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의대가 타- 아, 탐구 평균으로 바뀌고요. 사보예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대 의대가 과탐 두 개 평균에 4, 5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거의 실질 경쟁률이 1.1대 1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2월되는 정시로 2월되는 때도 있었어요. 3년 전인가요? 그런데 성대 의대가 그렇게 바뀝니다. 굉장히 센 거죠. 그리고 세계 뭐 사도 있고 이제 세계 사면 의예과, 약학과 이렇게 되고 세계 6,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가 세계 6 또는 세계 7이거든요. 성균관대가 세계 6인 게 있고 세계 7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탐구였던 것이 탐구 두 개 평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세계 각 3등급입니다. 세계가 세계 합이 3이 아니고요. 세계의 영역이 각각 3이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삼합 9 그러면 333이면 삼합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목은 1이 하나가 나왔으면 나머지가 4, 4여도 1, 4, 4여도 삼합 9니까 통과인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개가 세 개 모두 다 3 이내여야 된다. 하나가 4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개, 뭐 8도 있고, 두 개 7도 있고, 대부분 이제 두 개 5 정도. 네, 주요 대학들이 두 개 5. 홍익대가 올해 이렇게 바뀌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빨간색은 올해 약간의, 음, 요 성대 여기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2026학년도에 비해서 좀 바뀐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대 같은 경우가 세계합 8이고 한국사 4였거든요. 근데 이게 두개합 5로 바뀌었다. 그리고, 어, 성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뀌었다. 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다 폐지가 됐다고 그랬죠? 폐지가 됐는데 약학부만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중에서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되고요. 세계화보다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약학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그리고 영어랑 사회 한 과목 중에서는 하나만. 그러니까 영어랑 사회,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약간의 제한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고, 어, 상담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수능 최저 및 추천 인원도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얘도 시립대도 10명에서 20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어, 정성평가를 하느냐, 종합평가를 하느냐, 말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을 평가를 할 것이냐. 건대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만 평가를 하겠다. 경희대도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를 하겠다. 고대는 여전히 이제 뭐 기존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동국대도 똑같고요. 시립대, 네. 비율만 달라졌지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성대는 교과랑 출결인데
교과 위주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교과 평가하고요. 숙명여대는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모집 요강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숙명여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30%를 반영한다는데 일단은 정성평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냥 교과 정량평가가 아니라 서류평가를 하겠다, 정성평가를 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것으로 할지는 무진명령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류평가에서 이런 서류평가를 하잖아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대학에서 정성평가를 하거나 특히나 면접을 하거나 이런 것은 그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장소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의 인건비도 이제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위주의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특에서 학생들이 어떤 관심이 있고 그런 정성평가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성적이 있고요. 또 세특이 있죠. 그죠? 그러면 교과학습 발달 상에서 교과 전형에서 지역 균형이나 교과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 부분에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게 가톨릭대 의예과 데이터예요. 가톨릭대 의대 추천형을 보시면 1.0이 1.0. 다. 교과 내신이 1.0이라고. 이때만 1.03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최고도 평균도 최저도 1.0이에요. 그럼 교과에서 변별력이 있을까요? 근데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반영 교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 상이자 교과목 이수 단위를 보겠다. 이거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학교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순위가 뭐냐면 교과 성적 환산 점수 고득 점자. 아니 다 1.0인데 다 1.0인데 수학, 영어, 과학, 국어, 사회 다 1.0이라고요. 1.0인데 고득점자 수가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수학의 이수 단위 수가 많은 학생, 영어의 이수 단위 수가 많은 학생. 그러면 단순하게 1.0이지만 수학을 단위수가 어떤 학교는 3단위, 1학년 수학을 3단위, 3단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못한다. 그죠? 근데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제 들을 수도 있고 수학을 있는 대로 다 단위수 높여서 다 듣는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하고 저는 여기서 뭐 1순위 아니면 3순위에서 변별이 합불이 바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단순한 수학 또는 영어, 여기서는 이제 수학, 그 다음에 영어고 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뭐 크게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과학에서 정말 차이가 심해지겠죠. 네. 단순하게 우리 학교가 3단위로 3개를 들었어. 4단위로 2개 또는 뭐 3개를 들었어. 이런 차이로 합불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수 단위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경희대 의예과거든요. 경희대 의예과도 보시면 어, 가톨릭대는 4.5죠. 네. 최저가 40.66%, 48.94% 정도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고요. 경희대는 삼합사일 거예요. 삼합사.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67.85%, 68%, 그러니까 한 68% 정도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고 있는데, 여기도 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가 1.0이고요. 최저가 1.0이에요. 교과 전형에서. 2024년도에 1.01이래. 환산 점수를 해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 1이니까. 1.0이니까 환산 점수를 해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저도 1.0이고 최고도 1.0이고 뭐 2024 때는 1.01이었지만 이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1.0이에요. 그럼 1.0을 받고도 떨어지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고 어떤 학생들이 불합격할 것이냐? 똑같습니다. 자, 1순위에서 교과 및 비교과 성적 총점 우위자. 그럼 여기 차이가 없다고요. 다 1.0이라고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반영교과 성적 우위자. 그럼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다 1.0이라고요. 우위자가 없다고요. 그럼 2순위도 다 동점이죠. 진로 선택 과목, 반영교과 중 선택 성적 우위자. 이것도 큰 차이 없을 거예요. 다 A일 거예요. 그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4순위에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반영교과, 이수단위수, 우수자. 이수단위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 단위수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단위수 우수자. 그 다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적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보세요. 어이가 없지 않나요? 학교에서 3단위로 편성을 해서 수업을 듣는 학교가 있고, 4단위로 편성해서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과학 과목은, 2단위로 해서 물, 화, 생지를 2단위로 2해서 네 과목을 다 듣는 학생이 있고, 3단위로 해서 물, 화, 생지를 다 듣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나는 물, 화, 생지 다 들었어. 나도. 그랬는데 너는 2단위로 다 들었고, 니네 학교는 3단위로 했네? 그거에 따라서 학불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대학에서 얘기하는 이수 과목,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들의 과학 과목의 수학 과목의 전체 이수 단위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지금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성평가 또는 서류평가를 할 때 그런 이수한위 수를 계산한 그런 자료도 보셨잖아요. 그 1급 강의 들으실 때 또는 뭐 다른 그 입학사정관 교수님들 그 자료에서 보면 이수단위 숫자를 따로 합계를 계산을 해놓거든요. 좀 이따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도 그 따로 정리를 해서 그 학생들 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듯이 이렇게 이수단위 숫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수단위 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충족률은 이거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자료를 여기에 삽입을 안 했나 보네요. 어, 다음 2급 때 할 생각으로 했는지,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제가 넣어놨군요. 입학사정관님들께서 공통과목, 일반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 어떤 것에 이수단위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건 이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경희대가 이하 본대 보통 한 78% 정도, 네. 그리고 서강대가 세 개 각 3이죠. 서강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세개가
하나가 3, 3, 3 이내면 된다. 적어도 3 이내면 된다. 이거를 저는 100% 맞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78.3%의 학생들만 맞추고 있다. 세계합 6, 7, 1이 73.7%. 상당히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대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이 조금 충족률이 낮아요. 3합 7 이렇게 됐을 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학생들이 많이 맞추고는 있지 못하구나. 특히나 성대 논술을 보면 얼마나 허수가 많은지 알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저희가 입시 처리돼서 본고사, 아니 본고사란다. 논술고사 볼 때, TV나, 우리 포털에서 기사를 검색하면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한 그런 화면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논술할 때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고, 막 그런. 대부분 이제 뭐 성대, 또 아주대, 약대, 이런 데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저 충족률은 3명 중에 1명만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수능 체제에서 3분의 2는 날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허수가 많은지 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일단 3분의 1로 줄어들고 시작한다. 네. 그래서 논술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교과 전형 이거는 이제 그 어디가 대학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거는 아직 업로드가 안 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6월 달 정도가 되면 이 입시 결과가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그냥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다가 어디가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데이포털이라고 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그러면 어디가 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여기에 그냥 어디가라고 이렇게 하면 데이포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데이포털이 나오면 여기에서 입시 결과를 보고 싶어요. 입시 결과를 보고 싶으면 전형 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여기 전형 정보. 전형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보고 싶은 현재 고3 애들 올라와 있네요. 서울대를 한번 볼까요? 서울대 이렇게 누르면 서울대를 누르면 꼭 남서울대가 이렇게 나와요, 같이. 그래서 연세대를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고 하는 오른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아무 데나, 과에 상관없이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네. 그러면 2027이라고 나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보니까 음, 2025 전형 결과 아직 2026 전형 결과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기를 여기도 오른쪽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그냥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 활동 우수형 종합전형이네요. 종합전형. 우리는 교과를 보고 싶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여기를 클릭하고 전형 결과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조금 확대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 국어 국문과는 1.4, 50% 커트라인이 1.4, 여기 1.4라고 나오죠. 70% 커트라인이 1.4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42 등급인 이 학생이 다 합격을 했느냐? 그러면 1.43은
불합격을 했느냐?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냐면, 얘네들은, 연대는 교과 등급 50%, 표준 점수 50%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1.4인데 1.43인 학생도 이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여기 가운데 쪽에 있는 97, 96.84라고 하는 환산 점수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환산 점수로 비교를 해봐야지 등급으로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죠. 등급으로도 어느 정도 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이 정도를 요 등급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환산 점수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좀 어려운 포인트이긴 해요. 환산 점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특히나 연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50%가 들어가는데 그냥 그러면 표준 점수가 보통 1.6, 1.7, 뭐 2.0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1.6이냐 1.7이냐 이거를 50% 어떻게 반영하냐? 계산을 어떻게 하냐? 거기다 뭘 곱하고 뭘 더하고 어떻게 환산하냐? 표를 보는 건데요.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다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환산 점수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등급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등급으로. 연대는 좀 어렵지만 다른 대학들은 그래도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아까 어디가 입결을 보시면 오른쪽에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등급보다는 요 가운데 쪽에 있는 환산 점수가 정말 중요하다. 환산 점수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환산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는 몇 개 대학을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4차시부터 저희가 실습하잖아요. 메모를 좀 해놔야 되겠다. 지금 생각나가지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죠? 몇 개 대학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선생님들께서 엑셀로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보는 교과 전형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는 잠시만요. 교과 엑셀 네.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환산 점수로 반드시 어,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1등급일 때 100점, 그러니까 부등급제에서요, 현재 고3 애들. 1등급일 때는 100점, 2등급일 때는 99점, 3등급일 때는 98점. 그러니까 1점, 1점 차이가 나죠. 그런데 4등급부터는 3점 차이가 나요. 그죠? 3점 차이가 나고, 5등급일 때는 5점 차이가 나고요. 6등급일 때는 이렇게. 요거 50점인 것 같은데. 네, 요거 50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타가 몇 개 있네요. 네, 수정해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1점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3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내신 2.5등급이에요. 그냥,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얘가 전부 다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2.5등급. 단위수 맞춰서 똑같이 2.5. 얘는 11111, 4444 해서 2.5.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은 내신 등급은 2.5지만 이렇게 내신 등급은 2.5, 2.5 똑같지만 환산 점수에서 987.25, 978.75 이렇게 다릅니다.
987.25점이 되고 978.75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8.5점 차이가 생깁니다. 왼쪽에 있는 학생과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네. 그래서 여기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4등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불리해지는 거죠. 똑같은 내신 등급이 2.5등급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생긴다. 그래서 반드시 어, 교과 전형은 환산 점수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고려대학교 추천형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원이 학령 인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외부의 변화가 없었을 때 단순하게 인구수로만 학령 인구수로만 봤을 때 학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입시 결과가 낮아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학생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무슨 띠지? 황금돼지띠?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학생 수 자체만으로도 입계를 올라갈 수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반대겠지만. 그래서 2022년도 때 고려대가 국어, 미적분 기하, 영어, 그리고 과탐 두 개 평균 해서 3합6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3합7로 바뀌어요. 수능 최저가 조금 낮아져요. 완화가 돼요. 그래서 과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요 맨 밑에서 제가, 2022년도에는 최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1.71이었어요. 그런데 최저가 완화되니까 평균적으로 약 0. 얼마죠? 09 정도 상승했어요. 1.62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24년도에 이제 재수생 안 되고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게 했고 학업 우수자 종합전형하고 중복이 가능했거든요. 중복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중복 지원을 끊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고대를 가고 싶으면 추천형, 교과 전형도 하나 쓰고 학업 우수도 하나 쓰고 두 개를 다 쓴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정말 높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요런 것들이 이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제가 뭐 녹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냥 2025년도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2025년도에는 수능 체제에서 수학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됐어요. 미적분 기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변화로 또 입시 결과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번에는 사탐, 과탐, 지정도 폐지가 됐고 탐구 두 과목 평균이었던 것이 한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점점 쉬워졌죠. 그러니까 평균 1.3까지 전체 학과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입시 결과가 이렇게 고대는 상승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1.7 정도였던 학생들이 지금은 1.3이야 3 정도가 돼야 고려대 추천형, 교과 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한 정도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런 변화들 때문에 점점 완화한 그런 결과가 보이잖아요. 네.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